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한 가사 도우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가사 도우미는 보기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세심하게 돌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보게 되면 화나면 악마조차 무서워할 정도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미국 뉴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케빈과 마리나 부부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케빈 크림은 1998년에 뛰어난 성적으로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세계 500강의 여러 기업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야후 마케팅 부서의 부사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CNBC 방송사에 입사하여 CEO를 담당하며 사업에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나는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집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 맨하튼 비치에 살고 있었죠. 그녀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한 후 케빈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06년 그들은 첫째 딸 루시아를 갖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딸을 루루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또 2009년에 둘째 아이 네시를 갖게 됐죠. 두 자녀를 두게 된 그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케빈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업무가 아주 바빴으며 출장도 잦았죠. 집안의 모든 일들은 전부 아내 마리나가 맡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나는 셋째 레오를 또다시 임신하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를 선택했습니다. 2010년 임신 중인 마리나는 케빈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의 고급 아파트 라로셀로 이사를 갔습니다. 라로셀은 11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위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불과 500m 거리였습니다. 임대료는 당연히 저렴하진 않았죠. 케빈 가족은 아파트 3층에서 살고 있었고 옵션이 잘 되어 있어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였던 마리나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루루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방과 후 수영과 발레 등 과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네시는 유치원을 다니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죠. 마리나는 무거운 몸으로 매일 가족들을 챙기며 지쳐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부부는 가사 도우미를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날도 마리나는 여느 때처럼 네시를 데리고 큰딸 루루를 픽업하러 갔습니다. 마리나가 딸을 기다리는 동안 실리아라는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리아는 마리나를 오래전부터 지켜봤는데 매번 그녀가 불편한 몸으로 두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나에게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마리나는 본인도 마침 똑같은 생각이라며 실리아에게 추천할 지인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실리아는 본인이 경력이 있는 가사 도우미라고 하며 이미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 마리나를 도울 순 없지만 마침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여동생이 있는데 착하고 경력이 좋아 관심이 있다면 소개해주겠다고 추천했습니다. 실리아가 얘기한 동생이 바로 오늘의 사건의 주인공 요슬린 오르테가였습니다. 요슬린은 1962년에 샌디에이고에 아이가 아주 많은 일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8남매 중 7번째 아이였죠. 그리고 1985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회계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규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사무직을 찾지 못해 결국 인쇄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33살인 요슬리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 제이를 낳았지만 결국 4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요슬리는 아들과 함께 다시 도미니카로 돌아갔고 곧 돈이 바닥나자 할 수 없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도미니카의 친척집에 맡겼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2010년이 되었고 요슬린은 뉴욕의 한 공장에서 청소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언니 리아가 부잣집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걸 보고 요슬린도 같은 직업을 가졌으면 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공장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시급도 많아서였죠. 이렇게 언니 실리아의 도움으로 요슬린은 마리나 부부와 면접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엘리트 가족인 마리나 부부는 가사도우미를 찾는 데 아주 신중했습니다. 요슬린의 이력서를 확인한 후 그들은 그녀에게 전 고용주의 추천서를 요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키 바르가스라는 여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게 됐습니다. 제키는 추천서에서 요슬린을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요슬린이 몇 년 전 자신의 아이를 돌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아주 잘해줬고 술과 담배 그리고 금지 약품을 하는 나쁜 버릇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나 부부는 또 요슬린의 범죄 기록을 조사하였는데요. 확인 결과 전과가 없었습니다. 48세 요슬린은 웃는 얼굴로 면접 질문에 잘 대응했고 결국 마리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됐습니다. 요슬린은 매주 25시간 근무를 했고 시급은 하나로 약 2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하는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오후 루루의 하교 시간에 맞춰 마리나를 도와 아이들을 픽업하고 돌보는 걸 도와주면 됐습니다. 처음 요슬린은 이 일에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48세가 된 그녀는 다시 힘든 공장 청소 일을 하기에 기력이 부족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은 매일 4시간 정도 일하면 됐고 힘들지도 않으며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요슬린은 감사한 마음으로 착실하게 일했으며 마리나의 아이들도 아주 잘 보살폈고 아이들도 그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2010년 9월 30일 마리나는 셋째 아이 리오를 낳게 됐습니다. 매번 요슬린이 퇴근할 때마다 어린 리오는 울면서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큰딸 루루는 요슬린이 그려진 그림을 그려 그녀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요슬린은 마리나 가족의 일원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마리나는 때때로 요슬린에게 예쁜 옷을 선물로 줬으며 케빈은 국제 비행기 티켓을 그녀에게 선물해 그녀가 매년 무료로 도미니카로 여러 번 갈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두 가족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2012년 2월 마리나와 케빈은 아이 셋과 함께 도미니카로 여행 갔는데요. 9일간 여행 중 요슬린의 집에서 4일을 머물렀습니다. 마리나는 자신의 SNS에 도미니카는 아주 훌륭한 나라라며 그곳에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기쁘다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요슬린이 고용주 가족과 아주 친하게 지냈음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불과 8개월 만에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게 한 비극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마리나에게는 여느 때와 같이 바쁜 날이었습니다. 요슬린은 그날 오후 3시 정각에 마리나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그날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우선 2살 레오를 데리고 초등학교로 가서 6살 루루를 픽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루루를 근처에 있는 발레 학교로 보낸 후 레오를 집으로 데려가 집에서 낮잠을 재워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리나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녀는 둘째 네시를 수영학원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4시쯤 수영 수업이 끝나게 되면 오후 5시까지 네시와 함께 루루를 픽업한 후 오후 5시 30분에 집으로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요슬린은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일단 레오와 함께 루루를 픽업했지만 루루를 발레 수업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면 요슬린은 두 아이를 데리고 센트럴파크 근처에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로 돌아왔고 프론트 데스크를 지날 때 마리나가 떠났는지 체크까지 하였습니다. 그녀의 물음에 경비원은 마리나가 좀 전에 떠났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누구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레오와 루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던 이웃은 어린 루루가 기뻐하며 좀 이따 춤추러 갈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둘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죠. 오후 5시 4분쯤 마리나는 계획대로 둘째 딸 네시를 데리고 발레 학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녀는 루루가 없는 걸 보고 바로 요슬린에게 문자를 보내 루루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을 받지 못한 마리나는 요슬린에게 스페인어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게 된 마리나는 바로 네시를 데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의 불은 전부 꺼져 있었고 레오의 유모차와 루루의 학원 가방만 덩그러니 현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리나가 여러 번 불렀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게 된 그녀는 즉시 경비실로 달려가 아이들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요슬린이 1시간 전 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고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게 된 마리나는 다시 집으로 달려가 그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6살 루루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욕조에 가만히 누워 있었고 딸의 옆에는 2살 남동생 레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슬리는 욕조 앞에서 아무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슬린이 갑자기 날카로운 도구를 꺼내 자신의 목을 찔렀습니다. 순간 마리나는 머리가 하얘졌고 제정신이 돌아오자 고함을 지르며 네시와 함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후 두 아이를 발견하고 바로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두 아이의 목에는 상처가 있었고 전부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루루는 생전에 저항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리나와 네시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구급차 밖에 있던 기자는 36세 어머니의 가장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마리나의 남편 케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JFK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전화를 켰고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문자는 온통 그의 가족과 자녀에 대해 묻는 문자였고 음성 메시지 중 하나는 마리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마리나가 울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케빈은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명 아이들에게 무슨 큰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경찰은 바로 달려가 케빈을 부축하여 차에 태워 아이들이 있는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요슬린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노력으로 목숨을 건지게 됐지만 목에 있는 상처 때문에 당분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알파벳을 가리키며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요슬린은 손짓으로 경찰에게 저는 모든 일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도 돌봐야 했어요. 그녀는 모든 걸 저보고 하라고 했어요. 그녀는 또 저에게 매주 5시간 청소로 과중한 업무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맨날 해야 하는 일도 달랐어요. 저의 고용주 마리나는 매일 저에게 다른 작업 일정을 제시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요슬린은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고용주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다시 2013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2012년 4월에 요슬린은 같이 살고 있는 언니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요슬린은 언니의 집에서 같이 산 지 30년이 됐습니다.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지만 요슬린은 항상 참고 버티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요슬린은 이번 베이비시터 일로 어느 정도 돈을 모아 언니의 집을 떠나 따로 아파트를 얻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2달 후 요슬린의 아들 제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7살 제이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대학을 지원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립고등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제이는 11학년을 다시 다니거나 혹은 등록금이 비싼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요슬리는 여유롭지 않았지만 아들을 사립고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이렇게 집세와 아들의 등록금을 지불하고 나서 얼마 안 돼 요슬린의 적금은 바닥이 났었죠. 그녀는 그렇게 몇 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다시 언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슬린은 작은 공간에서 6명이 같이 사는 게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미국에 오자마자 고생시키는 게 아주 싫었습니다. 요슬린은 할 수 없이 마리나를 찾아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리나는 그녀에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 외에 매주 5시간의 청소 시간을 추가해 줄 수 있냐고 하면서 그 대신 매주 100불, 하나로 약 13만 원을 지불해 주기로 했죠. 그리고 만약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그녀는 요슬린을 친구들에게 추천하여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슬린은 마리나의 조언을 받아들여 마리나의 집에서 매주 5시간씩 청소를 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요슬린은 다른 집의 아이들을 돌봐주며 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동은 50세 가까이 된 요슬린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리나는 그저 요슬린이 돈을 필요로 한 줄 알고 좋은 마음에 주위 친구들에게 그녀를 소개해주며 그녀가 보다 많은 수입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마리나는 자신의 선의가 요슬린의 입장에서 고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슬린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청소 일감을 주는 게 아닌 주급 100달러를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자기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가 작업 시간으로 인해 아들 제이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녀는 또 마리나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나는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의 차이는 요슬린을 질투하게 만들었으며 또 증오의 마음까지 심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로서 그녀는 결코 본인의 생각을 마리나와 케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퇴근 후 친척과 친구들에게 울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밥도 별로 먹지 않고 잠도 별로 자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항상 유쾌했던 그녀는 매일 고민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마리나도 2년 동안 일해온 요슬린이 최근 들어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이들과 교류하지 않았고 낯선 사람 마냥 무표정으로 일상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슬린은 가끔 규칙을 어기고 아이들에게 고칼로리 음식을 먹였습니다. 이건 마리나가 가장 납득하기 힘든 점이었는데요. 마리나는 여러 번 이런 부분을 경고하며 개선되지 않을 시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리나의 경고는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요슬린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전인 10월 22일에 요슬린은 정신과 의사 토마스와 45분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요슬린은 의사에게 본인이 직장에서 겪은 불안함을 말했습니다. 토마스 의사는 면담이 끝난 후 요슬린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심리치료를 계속하라고 권했습니다. 요슬린은 다음 진료 시간을 예약했고 동시에 병원으로부터 만약 예약을 취소할 경우 하나로 약 13,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던 요슬린은 사실 계속 진료받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예약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항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온 세상이 그녀와 맞서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틀 후인 10월 24일에 요슬린은 또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마리나는 참다 못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크게 경고했습니다. 그 당시 요슬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간 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량의 진통제를 먹고 나서 잠자기 전 언니에게 자신의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바로 사건이 발생한 10월 25일에 요슬린은 자신의 지갑을 언니의 방문 손잡이에 걸어 놓았습니다.
지갑에는 요슬린의 어머니의 사진과 여권, 그리고 사회보장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 그녀는 옆집에 편지 한 통을 주며 본인의 언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요슬린의 은행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100, 하나로 13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웃은 그 당시 요슬린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요슬린의 안색이 아주 나빴기 때문이죠. 이를 갈며 얘기했고 아주 혼란스러워 보였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인 그날 오후 요슬린은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이없게도 아이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It's a tragedy and I feel so terrible for this family. Horrible. Tragedy. 요슬린은 몇 차례의 수술을 거쳐 살아남게 되었으며 결국 목에 흉터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2012년 11월에 검사 측은 특급 폭행 혐의로 그녀를 기소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요슬린이 본인의 불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려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요슬린의 변호사는 요슬린이 사건 발생 전에 정신과 의사를 만난 적이 있다며 정신병의 이유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요슬린의 가족과 친구들은 전부 그녀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며 그녀를 옹호했습니다. 요슬린은 또 사건 발생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람을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하며 악마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으며 본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슬린의 변호사는 그녀가 정신병적 에피소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무심코 저지른 범행이라며 무죄 판결을 받고 바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간의 오랜 심사를 거쳐 2016년 4월에 법정에서는 요슬린에게 죄를 인정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협의에 따르면 그녀가 죄를 인정하게 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되 30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협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6년 후인 2018년 2월에 요슬린의 최종 판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엄청 오만한 태도였으며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On October 25th, 2012, Yoselin Ortega, this defendant, intentionally and savagely slaughtered Lucia Krim and Leo Krim. The defendant must prove to you that the majority of the evidence that is reliable and credible establishes that she is not responsible before those murders because she was acting under the influence or under the control of a mental disease or defect, preventing her from understanding what she was doing or that what she was doing was wrong. But ladies and gentlemen, the defendant will not meet that burden. 검찰은 요슬린은 분명 본인이 저지른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시간은 10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진료한 토마스 박사는 요슬린이 정신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녀는 환각도 망상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또 그녀에게 아무런 정신적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 과정을 세심하게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전 요슬린이 언니에게 은행카드, 여권 등을 남긴 건 그녀가 분명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걸 알고 있었으며 또 범행을 저지르기 전 경비원에게 마리나의 외출 여부를 확인한 점을 토대로 계획 범죄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악랄한 여자는 욕실에서 마리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리나에게 자신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변태스러운 범죄자 요슬린은 아이를 잃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마리나를 가장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요슬린은 2년 동안이나 아이를 돌봐준 부모였지만 아이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울면서 법정에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얘기했지만 조금 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신병으로 인해
본인이 한 짓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아이들이 어디에 갔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본인이 병원에 있는지와 왜 경찰이 주변에 있는지, 왜 본인에게 수갑을 채웠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으며 깨어나자마자 마리나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이건 그녀가 본인이 한 짓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확실한 증거는 검찰 측이 법정에서 제출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검찰 측 심리학자와의 대화인데요. 심리학자가 그녀에게 범죄 전이나 범죄 중에 범죄를 저질러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요슬리는 아니요, 저는 아이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심리학자는 또 그녀에게 악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슬리는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요슬린의 변호사가 얘기한 걸 전부 반박했죠. 요슬린의 변호사는 그녀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악마의 소리인 환청을 겪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개월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요슬린에게 특급 폭행으로 인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가석방 기회가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심판 후 요슬린과의 대화에서 그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르시스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m very sorry for everything that happened. Pero ojalá que nadie, but I hope that no one goes through what I have gone through. Although many people wish me all the worst, my life is in the hands of God. I ask for a great deal of forgiveness. God, to Marina, Kevin. I told my family that I did not feel well. I went to the doctor. He gave me another appointment. He said if you don't come, I am going to charge you $10. Yo le dije, Marina, yo tengo que ir yo no le dije que era para el médico, pero yo tengo un appointment. I told Marina, I didn't tell her that it was from the doctor, but I told her I had an appointment. Yo tenía otro appointment. But she had another appointment. Y yo no pude ir. And I was not able to go. Y al fiscal. And to the DA. Que Dios lo bendiga. May God bless Por him. todo lo que me desea. For everything he wishes me. Y todo lo que me ha hecho, pero Dios está And ahí arriba. everything he has done, but God is up there. The defendant knows nothing of responsibility or remorse. She should also know nothing of hope. The defendant is an evil and utterly dangerous narcissist and a complete failure. It is right that she should live and rot and die in a concrete and metal cage, like the ugly, dark shadow of Lulu and Leo's bright, shining lights. And more importantly, it is right that she will go from being hated by the world to being forgotten by the world before she's even dead. While Lulu and Leo's siblings and legions of family and friends, even friends who never knew them, will never forget their inspiring legacy. 2018년 8월 뉴욕주는 이 사건을 기반으로 루루와 레오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에는 구직 신청 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건 발생 후 케빈과 마리나는 의기소침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나 부부는 비영리 단체인 루루와 레오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재단은 아이들이 무료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더욱더 많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된 케빈과 마리나는 마치 루루와 레오가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미리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을 추모하고 기억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인 2013년에 케빈과 마리나는 넷째 펠릭스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다섯째 라이넌스를 낳았습니다. 케빈은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일가족은 매년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며 루루와 레오의 생일을 기념해 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잊지 않았으며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진 속 모두가 환하게 웃는 모습인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리나 가족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